네, 신봤다 아시죠? 네, 오늘 첫 소식은요. 미국의 신봤다 소식입니다. 유타주 사막 그 한가운데서 지하를 파면서 이 광물 그 탄광 조사를 했었는데 거기에서요. 그야말로 신봤다 히토류가 대량 발견됐습니다. 이 히토류가 뭡니까? 히토류. 뭐 지금 인공지능 AI를 비롯해서 뭐 첨단 무기 만드는 데 꼭 들어가고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데 꼭 들어가고 뭐 우리 스마트폰 쓰는 그 부품에 꼭 들어가고 그야말로 현재, 미래, 히토리가 없으면 절대 돌아갈 수 없는 세상이 돌아갈 수 없는 그 가장 중요한 광물이 히토류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히토류가 제일 많다고 지금 휘어잡고 이제 흔들고 있는데 미국이 드디어 대거 신봤다 히토류를 발견한 겁니다. 유타주 지하 그 사막 지하 땅굴 그 탄광 속에서요. 네, 유타주 프로보의 그 본사를 둔 아이오닉 미네랄 테크놀로지 회사는요. 유타주 실리콘 리치라는 지역에서 북미 최대 규모의 핵심 광물 매장지를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핵심 광물 그 히토류 그게 엄청나게 매장된 걸 발견한 겁니다. 그야말로 신바타죠. 그런데 이제 이번 발견이 더욱더 이제 주목받는 이유는요. 그 매장된 광물의 질과 종류입니다. 물론 거기서 금이 나오거나 은이 나와도 물론 좋습니다만은 지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광물이 히토류잖아요. 자, 조사 결과 히토류와 그 중요 금속의 그 함유량, 그 흙 속에 들어가 있는 히토류와 주요 광물의 함유량이 약 평균적으로 2,700 ppm으로 조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뭐 2,700 ppm이 그래서 어떻다는 거야?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는 지금 세계 공급량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래서 히토류를 갖고 막 세계를 흔들려고 하는 그 중국산 토질이 함유되어 있는 히토류의 양이 평균 한 1,000에서 한 2,000 그 사이인데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함유량이 높은 2,700을 자랑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퀄리티가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이죠. 이번 발견은 중국의 히토류 수출 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서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을 좀 흔들려고 하는 그런 게 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급망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에 발견이 돼서 그 의미가 매우 남다릅니다. 미국이 이번 그 유타주 광산 발굴을 통해서 AI와 방위산업의 핵심 소재인 이 히토류를 중국에게 휘둘리지 않고 미국 내에서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게 될지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지난 주말에 발견된 미국의 히토류 신봤다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발 이번에 그 유타주에서 발견된 그 광산의 히토류 퀄리티가 뭐 지금 일단 초기 조사 결과로는 중국의 그 퀄리티보다 훨씬 좋다고 하는데 여하튼 정말 제발 이번 그 퀄리티가 훨씬 더 중국 거보다 좋기를 이번에 초기 조사한 게 확실하게 맞기를 바랄 뿐입니다. 중국과의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놈의 그 히토류 때문에 늘 좀 불안했었는데 미국에서 이제 히토류 독립이 된다면 중국과의 문제에 있어서도 훨씬 자유스러워질 수가 있고 훨씬 더 경쟁력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기대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야말로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봤다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옛날 옛적에는 정말 산삼을 캐야 신봤다인데 지금은 산삼보다 더 중요한 게 이 히토류 같은 광물이기 때문에 정말 히토류 신봤다가 이번에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첫 소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기분 좋게 굿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와의 종전 협상을 진행하는 미국 대표단은 지난 주말에 독일 베를린에서 우크라이나 측과 그 논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진전이 있었다라고 일단 평가를 그렇게 미국 측은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 그 해당 회담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함께 참석하에 진행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 외에도 또 미국의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더 참가했습니다. 누구냐? 네,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제러드 쿠슈너
제러드 쿠셔너도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자, 위트코프 특사는 이 회담이 5시간 이상이나 진행이 됐다라고 말하면서 대표단은 20개 조항의 평화 계획, 또 경제 의제, 그리고 더 많은 것들과 여러 가지 깊이 있는 논의를 심도 있게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충분히 많은 진전이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면서 바로 오늘 월요일 오늘 다시 만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주말에 하고 또 월요일 날 하고 하는 거 보니까 바로바로 이렇게 그 회담이 이어지는 것은 진전이 있다라는 것만은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담이 뭐 국제적인 회담이 늘 그렇죠. 하다가 좀 교착 상태에 빠지면 그 결국은 다시 만납시다 해놓고 바로 다음날 만나는 일은 없습니다. 교착 상태에 빠지면. 그런데 바로 이렇게 일정이 바로바로 잡히는 걸 보면 진전이 있는 것만은 확실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올해가 가기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그 지시를 받고 지금 아주 밀어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특히 이제 우크라이나의 그 영토 문제가 특히 영토, 우크라이나의 입장으로 본다면 영토 양보 문제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하여간 그 영토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돈바스 지역 거의 한 3분의 2, 4분의 3, 뭐 3분의 2 이상 지금 러시아가 점령을 했는데 전쟁을 통해서 그걸 미국 측에서는 그냥 지금 러시아가 점령한 데까지는 그냥 내주고 거기다 비무장지대 만들어줄게. 그리고 안보 보장해줄게.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지금 계속 그걸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주말 회의 때 어느 정도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안을 조금 따라온 것 같다라는 이건 뭐 제 생각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영토 문제와 관련해서 좀 드라마틱한 좀 진전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자, 미국이 작성한 그 종전안은 특히 이제 그 영토 문제에 있어서 러시아에 비교적 좀 유리한 쪽으로 기울어졌다라는 그런 평가가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오늘까지 이어지는 그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그 회담에서 전쟁을 끝내기 위한 그 영토 문제와 관련돼서 어떤 실질적인 합의, 뭐 드라마틱한 진전 이게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일 또는 모레 뭐 하루 이틀 또는 2, 3일 사이에 여러분들에게 좀 드라마틱한 그 결과를 보고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드라마틱한 종전안이나 또는 특히 이제 영토 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이 만든 그 안을 우크라이나가 따라줄지 아니어서 결국은 계속 교착 상태에 빠질지 이 부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바로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지난 그 주말에 브라운 대학에서 뭐 또 총기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으로 10여 명의 사상자가 나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 브라운 대학의 한 재학생이 고교 시절에 그 총기 사건을 경험한 그런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이번 브라운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또 똑같은 그 상황을 겪어서 정말 너무 안타깝다라는 그 주변에 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좀 정말 안타까운 그런 학생의 하나의 스토리가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학교 내 총격 사건이 빈번한 이 미국에서는 청소년기에 이어서 대학에서도 총기 사건을 겪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뭐 몇 년 전에는 초등학교 때 그런 사건을 겪었는데 고등학교에 가서 또 그런 일을 겪는 뭐 이런 것도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지금 이 브라운 대학의 한 여학생인데요. 이 학생의 스토리는 고등학교 때 겪었는데 대학교에 가서 또 그런 걸 겪는 겁니다. 자, 브라운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올해 21살의 미아 트레타라는 학생은요. 6년 전이었던 지난 2019년 북가주 산타클라리타에 있는 산타클라리타는 실리콘밸리도 있고 그런 곳과 인접해 있는 굉장히 부촌이고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죠. 네, 북가주 산타클라리타 소재 서거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는데 그때 그 총격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의 생존자였습니다. 단순 생존자가 아니라 총상을 입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치료받고 살아난 그야말로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은 생존자인데 이번에 또 이런 일을 겪은 겁니다. 당시 신입생이었던 트레타는 학교 선배가 그 학교에 들어와서 난사한 그 총에 복부를 맞은
그야말로 총상을 입은 피해자였습니다. 트레타는 이후에 여러 번의 수술을 받은 끝에 살아남았습니다만은 가장 친한 친구는 또 목숨을 잃는 그런 비극을 겪었습니다. 이 충격적인 경험은 트레타가 대학을 갈 때 어느 대학을 갈까라고 생각을 할 때 브라운 대학을 가기로 결정한 그 아주 결정적인 그 원인이 됐습니다. 그 사건이. 왜? 브라운 대학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브라운 대학은 총기 규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굉장히 엄격하기로 유명한 로드 아일랜드 주에 있는 대학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총기 사건 같은 게 좀 없지 않을까, 그런 좀 총기로부터 좀 자유롭지 않을까, 좀 안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 미아 트레타라는 학생이. 그리고 그 사건으로 고등학교 다닐 때 발생했던 그 사건이 생긴 그 북가주 그 자신의 고향에서도 어찌 보면 가장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또 그곳이기도 합니다. 로드 아일랜드주.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이 대학을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이 미아 트레타가. 그런데 또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트레타는 지난 13일 또다시 브라운 대학에서 총격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총기 난사 트라우마를 피해서 진학했던 그 대학에서 또다시 총기 난사를 경험하는 이중 트라우마를 겪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 전국적으로 이 학생의 스토리가 좀 안타까운 사연으로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의 경험으로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그런 치명적인 트라우마를 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좀 전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제발 더 이상 두 번 그런 트라우마를 겪었다고 정말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치명적인 상황까지는 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좀 전달해 드립니다. 자, 미국의 민간 항공사 소속 여객기가요. 카리브 해상항공에서 운항을 하다가 미국 공군 공중급유기와 충돌할 뻔한 그런 위기에서 겨우 벗어난 게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젯블루 여객기 아시죠? 뭐 저가 여행사이기도 하고 미 전국 뭐 안 가는 데가 없잖아요. 이 젯블루 1112편 여객기가 지난 토요일 뉴욕으로 가는 승객을 태우고 카리브해의 소국 퀴라소에서 이륙했습니다. 그러니까 카리브해에 있는 그 퀴라소라는 작은 섬나라 거기서 이륙해서 뉴욕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륙 후에 초기 상승하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왜 계속 엄청나게 고도를 막 급격히 올리잖아요. 그래서 한 3만 피트까지 가야 이제 대기가 안정권이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자율주행으로 놓고 가기도 하고 그래야 비행기도 안 흔들리고 그래서 한 고도 한 3만 피트까지 올라가야 돼서 그때까지는 엄청나게 막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초기 상승하는 과정 중에 미국 공군의 공중급유기가 젯블루 여객기의 비행 경로를 가로질러 간 겁니다. 젯블루 여객기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계속 상승하던 걸 중단하고 고도를 일단은 그대로 유지하고 계속 갔습니다. 젯블루 조종사는 관제사와의 교신에서 공중급유기가 항공기 식별 장치도 켜지 않은 상태로 지나갔다라고 말하면서 공중에서 충돌할 뻔했다. 그 공중급유기, 미국 공군 그 비행기는 왜 항공기 식별 장치도 켜지 않은 채 그렇게 마구 지나간 것이었느냐? 우리는 너무 당황하고 놀랐다. 정말 충돌할 뻔했습니다. 라고 이제 관자사한테 막 소리 지르는 거죠. 공중급유기는 이 젯블루 여객기와 불과 한 2, 3마일 거리에서 지나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공중급유기는 젯블루 여객기의 비행 경로를 이렇게 젯블루는 이렇게 올라가려고 했고 이 공중급유기는 이렇게 지나간 거죠. 비행 경로를 가로질러서 지나간 후에 어디로 갔느냐? 네, 베네수엘라 영공으로 간 겁니다. 그쪽에 이제 전투기들도 있고 공중을 선회하는 그 미국 공군들 많으니까 공중에서 기름을 급유해주기 위해서 막 급히 가는 모양이었죠. 네. 그 베네수엘라 영공으로 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관제사는 식별되지 않은 항공기들이 이 공중 공역상에 나타나는 일이 최근 들어서 심각할 정도로 많아졌습니다라고 관제사가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젯블루 조종사가 아니 공군 그 비행기가 항공 식별 장치도 켜지 않고 바로 앞을 지나갔습니다. 우리 비행기 바로 앞을 지나갔습니다. 충돌할 뻔했어요. 라고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막 당황해서 소리를 질렀겠죠. 그러니까 관제사가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최근 들어서 식별되지 않은 항공기들이 공역에 나타나는 일이 참 많아졌습니다. 라고
그럼 한탄하듯이 호소하듯이 그렇게 조종사한테 말하면서 양해를 구했다라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 이 시간에도요 하늘 위에는 수도 없이 많은 비행기들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민간 비행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런 군사, 그러니까 군 비행기, 전투기, 뭐 공중급유기, 정찰기 등등등등. 그리고 거기다가 또 뭐 숫자는 포함 안 되지만 조금 낮은 고도에서는 뭐 경비행기 막 이런 것들, 또 헬리콥터 이런 것들. 뭐 경비행기나 헬리콥터는 낮은 고도니까 그렇다고 치고 다 빼고 저 높은 고도에 올라서 다니는 상업용 여객기라든지 뭐 미국이든 어디든 뭐 군사용 비행기라든지 엄청나게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리서치를 해봤더니 하루에 얼마나 많은 비행기들이 떠다니고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리서치를 해봤더니 일반적으로 특히 이제 주말의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날아다니는 비행기가 무려 10만 대에서 12만 대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10만 대에서 12만 대, 뭐 한 지구가 엄청나게 넓으니까 10만 대에서 12만 대가 지구 완전히 막 오지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대부분 이륙하는 곳과 또 내가 착륙하려고 하는 목적지, 출발지와 목적지가 거의 대부분 다 가는 데만 가는 거잖아요. 뭐 뉴욕을 향해 간다든지 유럽을 향해 간다든지 거의 이제 비슷한 곳에서 출발해서 비슷한 곳을 내리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출발지와 그 목적지의 그 인근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게 몰려 있다라는 것이죠. 뭐 중간에는 좀 퍼져 있지만 그래서 이번에 그 사고가 날 뻔한 그 비행기도 그 섬나라 소국 그 뭐 큐라소라고 하는 데서 이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일을 겪은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 착륙하기 얼마 전에 이럴 때도 또 엄청나게 많은 비행기들이 몰려 있는 겁니다. 트래픽 잼 생기듯이. 그래서 그 관제사가 그런 거. 요즘 들어서 비행기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서 그런지 이렇게 위험한 일이 자주 발생하네요. 라고 관제사도 한탄하듯이 말을 한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비행기들이 지금 하늘에 다니고 있는데 하늘이 제 아무리 넓어도 이렇게 수도 없이 떠다니는 비행기들이 자칫 조금만 방심하면 그야말로 2, 3마일 차이로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생각해보면 좀 끔찍하긴 합니다. 아찔하긴 합니다. 네. 비행기가 서로 2, 3마일 차이로 이렇게 지나간다라는 것, 그 정도라면 전문가들은 그렇습니다. 지상으로 말하면 그저 이제 프리웨이에서 옆 레인으로 확 지나가는 그런 정도와 비교해 볼 수 있는 정도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2, 3마일 얼마 안 되잖아요. 뭐 비행기에 그 정도면 아찔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얘기를 전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요, 내년 11월에 치루어지는 중간선거와 관련해서 그 결과를 낙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알려졌냐고요? 본인이 그렇게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통령의 임기 중반에 치루어지는 중간선거. 이거는 연방 하원 전원 435명 전원 그리고 연방 상원 100명에서 약 한 3분의 1 정도로 선출합니다. 현재 공화당은 상하원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하원 선거에서 만일 질 경우에, 그러니까 내년 11월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대거 패배할 경우에, 그래서 여대 야소 뭐 이런 게 바뀔 경우에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시화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관심을 끌고 있는 선거가 바로 내년 11월 중간 선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알아주는데, 이해하는 데에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직 많이 안 알아준다라는 걸 본인이 스스로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시인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 인해서 미국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많은 돈이 지금 자동차 공장, 뭐 인공지능 등등등 많은 것들을 짓고 있는 원천이 되고 있다라면서도, 그런데 그것이 유권자에게 어떻게 연결될지는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내 일을 묵묵히 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나는 묵묵히 일하는데 아직 국민들이 또는 유권자들이 안 알아줘. 이해하지를 못해.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돌려서 막 표현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2기 행정부의 경제적인 성과를 자평하고 또 관세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도 역대 선례를 볼 때
자신이 중간선거에서 승리를 낙관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다라는 것을 어찌 보면 에둘러 표현한 것입니다. 또 어찌 보면 또 현실은 현실이다라는 것을 인정한 셈이기도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대통령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사람들조차도 중간선거에 지는 경우가 많았다라면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이겨야 한다. 그러나 알다시피 통계적으로는 이기기가 매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통계적으로는 이기기가 어렵다라는 얘기니까 통계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 그 여론조사 결과대로라면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기기가 쉽지 않다라고 이제 본인이 이렇게 스스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말이 맞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통계를 보면 그 역대 전적을 보면 그렇습니다. 실제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간선거에서 소속 정당의 하원 의석을 늘려준 대통령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화당일 수 있고 대통령이 민주당일 수도 있잖아요. 그 역대 대통령이 소속 정당의 그 의석수를 중간선거 때 늘려준 대통령은 2차 대전 이후에 딱 2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90% 이상은 그 대통령 소속 정당의 중간선거에 많이 진다라는 것이죠. 그럼 누구냐? 지난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뭐 앞뒤 안 가리고 인기가 좋았으니까 그때. 중간선거도 이겼어요. 그때. 그 빌 클린턴 전 대통령 한 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였느냐? 2002년에 조지 W. 부시 대통령. 딱 2명만 자기 소속 정당을 중간선거 때 이기게 만들었고요. 나머지는 다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실제 기록을 역사상 기록을 봐도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사실이긴 사실입니다. 자, 정치, 경제, 기술 분야에서 격변의 시기였던 올해. 자, 올해를 좀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정리하는 통계나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 직장 생활의 그 분위기를 요약하는 단어로요. 한 단어가 선정이 됐는데 어떤 단어가 선정됐냐면 피로 또는 피로감을 뜻하는 fatigue라는 단어가 선정됐습니다. 기업 리뷰 플랫폼인 글래스도어라는 그 플랫폼은 올해의 단어로 피로를 뜻하는 fatigue를 선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글래스도어는 올해 근로자들이 뉴스 헤드라인, 또 기술 변화, 뭐 경제적 변동에 대해로 인해서 많은 걱정으로 여러 가지 시간을 뭐 불안감에 빠지고 또 그런 불안감이 이렇게 지속되면서 피로감으로 느끼잖아요. 그렇게 보냈다라면서 자사 커뮤니티에서 즉 글래스도어 그 커뮤니티에서 이 fatigue라는 단어가 그 언급된 횟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는 무려 41%나 급증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이 피로라는 단어가 급격히 증가했다라는 것이죠. 언급된 횟수가. 자, 글래스도어는 피로를 야기한 몇 가지 요인 중에 하나로 정치를 꼽았습니다. 정치적인 갈등이 심화되면서 직장에서도 이 정치 얘기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라는 것이죠. 웬만하면 뭐 직장에서 정치 얘기 우리는 웬만하면 안 해. 그렇지만 이게 또 뭐 전혀 안 하면서 사람들하고 대화하기도 그것도 또 쉽지가 않아요. 또 뭐 자연스럽게 얘기하다 보면 저 슬쩍 누군가가 꺼내게 되면 이게 또 이제 막 번지죠. 네. 올 한 해 지속된 또 이제 경제적인 불확실성도 역시 여러 가지 요인 중에 하나로 꼽혔습니다. 정치 아니면 경제죠. 글래스도어는 많은 직장인들이 경기 침체 우려에 시달렸고요. 또 임금 상승은 인플레이션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라면서 조사를 통해서 스태그플레이션 언급량도 많았다. 전년에 비해서 3배 증가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급격히 늘어난 언급 횟수 1등은 피로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 스태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는 침체되고 물가는 오르고 뭐 그런 거잖아요. 이게 최악이에요, 최악. 근데 올해 그것도 많이 언급됐다는 것이죠. 직장 내 급속도로 도입된 AI도 이 새로운 불안감과 피로감의 원인이 됐다라는 분석입니다. 피로 또는 피로감을 뜻하는 이 fatigue라는 단어, 정말 올해 그 직장인들이라면 아마 실감하실 겁니다. 뭐 한국 직장인들까지 얘기하면 뭐 fatigue라는 단어를 뭐 영어로 fatigue라는 하는 경우는 뭐 많지 않을 수도 있다 하더라도 정말 뭐 세상 요즘 사회가 너무 피곤해, 너무 힘들어 이런 얘기 많이 했겠죠. 뭐 힘들어라는 표현도 사실 돌려보면 뭐 fatigue라는 것과 또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런 대화를 올해 많이 했다라는 것. 정말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다 공감하실 겁니다.
자, 올해 관세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하면서 미국인들의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라는 보도도 연일 나오고 있죠. 경제 매체 CNBC는 지난 주말 이런 경제 현상의 단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경제 용어예요. appetizer economy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들 방금 전에 전해드렸던 그 fatigue라는 그런 단어가 많이 오래 언급됐다라는 것도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거고요. 또 최근 들어서 경기가 좀 어려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 그게 뭐냐면 appetizer economy라는 겁니다. appetizer 경제. 이건 뭐냐면 미국 소비자들이 여전히 외식을 하긴 합니다마는 고가의 메인 요리를 주문하는 대신에 저렴한 에피타이저를 더 많이 주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 같으면 예를 들어 둘이 갔다. 그러면 메인 요리 먹기 전에 뭐 에피타이저 하나씩 두 개 시키고 그리고 메인 요리 시키고 뭐 디저트까지는 배불러서 안 시킨다 하더라도 그런데 요즘은 그냥 우리 메인 요리 두 개 시키고 에피타이저 두 개 시키고 메인 요리는 하나만 시켜서 그냥 쉐어합시다. 뭐 이런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가격이 좀 저렴해지니까. 요식업계 공급망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올 들어서 최근까지 메인 요리와 디저트의 판매량은 감소하는 가운데 에피타이저의 주문량은 작년보다 한 25%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모짜렐라 스틱, 뭐 이거 대표적인 어찌 보면 에피타이저죠. 뭐 피클칩, 또 치즈 바이트 등 에피타이저 메뉴의 인기가 높아진 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식당의 기본적인 그 메인 요리 가격들이 너무 올라서 메인 디시 주문을 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간단한 에피타이저를 한두 개 더 주문하면서 좀 전체 좀 가격을 좀 낮추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크게 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인들이 그 외식비를 줄이게 되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 당연히 메인 요리의 그 가격이 좀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팁 문화 때문이라고 합니다. 2, 3년 전만 해도요. 식당에서 이렇게 결제를 할 때 그 크레딧 카드로 결제할 때 이렇게 찍는 거 있잖아요. 팁 몇 퍼센트 줄 것이냐. 뭐 이렇게 주문할 때 금액이 한 10% 추가라는 선택 10%, 팁 10%라는 그게 좀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팁에도 무슨 인플레이션이 반영됐는지 18%부터 시작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커스터마이즈를 눌러서 내가 뭐 10%, 뭐 12%, 15%할 수는 있지만 그 커스터마이즈를 누르기 전에는 제일 낮은 게 한 2, 3년 전만 해도 그냥 10%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10%가 없고 15%나 또는 심지어 18%부터 시작하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업원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데 이제 나는 앉아 있고 종업원은 이제 주고 내려다보고 있는데 18% 되어 있는 건 안 누르고 커스터마이즈를 누르고 10%, 12% 이렇게 누르기가 정말 민망한 거죠. 미안하고. 그러니까 속으로 부글부글해도 그냥 18이나 20% 누르고 그냥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럼 나오면서 야 요즘 팁이 너무 비싸서 못 먹겠어 해서 그 팁 액수도 좀 낮추기 위해서 전체 금액을 낮추기 위해서 메인 디시 대신에 에피타이저를 주문하는 경우도 그래서 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전에는 이제 크레딧 카드로 지불하고 영수증에 이렇게 뭐 손으로 사인할 때도 금액을 15%, 20%, 30% 중에 이제 뭐 골라 하는 곳도 많이 있는데 이제는 시스템을 전산화해서 결제 기기에서 이제 팁 금액을 이제 누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또 어떤 경우에는 팁 금액을 제대로 하지 않고 하면은 다음 화면으로 안 넘어가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왜 안 되지? 그러면 그럼 뭐 팁을 만약에 안 주시고 싶으면 노팁을 누르세요라고 종업원이 설명해 주죠. 노팁을 누르세요 하는데 거기서 또 노팁을 누르기가 얼마나 민망해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거냐고 미안하다고 하고 뭐 15%, 20% 결국은 속은 부글부글하도 눌러.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 팁 관련된 걸 제대로 누르지 않으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지 않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팁 문제를 내가 종업원이 내려다보고 있는 순간에 노팁을 누르는 한이 있더라도 팁 문제를 어떻게든지 선택을 해야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결제가 완료되게 되는 그런 방식이 요즘 많이 확산되면서 정말 팁을 주지 않기가 뭐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팁을 주지 않기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객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3인 가족이 요새는 뭐 4인 가족도 좀 흔치 않죠? 네. 3인 가족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식당에서 메뉴판에 $20대로 표시된 음식 3가지를 주문하면 보세요. 뭐 텍스가 붙잖아요. 또 텍스에다 최소 18% 내지 뭐 20%까지의 팁을 더하면 거기다 음료수 하나 먹고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인당 한 25불짜리 3명이 먹으면 75불이죠. 거기다가 드링크 하나 꼭 시키죠. 그다음에 텍스에다가 팁 내면 100불이 넘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부담되는 거죠. 소비자들에게는 뭐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래에는 그런데 또 이 팁을 놓고 실랑이가 벌어져서 폭행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점점 그 심해지는 그 양극화 시대에 이 미국의 팁 문화도 이제 좀 흔들릴 때가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이제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어찌 보면 팁을 전에는 뭐 당연하게 내는 걸로 아무 생각 없이 내는 걸로 생각을 받아들여졌지만 요즘은 막 메인 디시 가격 자체가 많이 올라갔고 거기다 텍스 그만큼 더 내고 거기다 팁도 그만큼 더 내고 뭐 이런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이 팁을 꼭 내야 되나? 팁을 이렇게까지 많이 내야 되나? 뭐 내가 뭐 서비스 받은 게 뭐가 있다고. 저 친구 나한테 가서 물 주고 주문 받아가서 음식 갖다 주고 그다음에 땡인데 음식 먹는 동안 뭐 한 번도 와본 적도 없고 뭐 이렇게까지 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팁에 대한 자문을 하는 스스로 질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미국인들도 많이 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조만간 로봇이 단순 서비스 노동을 거의 대체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전망을 감안해 보면 팁 문화는 앞으로 더 논란의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LA 한인타운의 몇 개 업소는요, 그 주문을 받아가는 것도 이 로봇이 와서 받아가고요. 손으로 틱틱틱 누르면 갑니다. 그러면 그 로봇이 이제 뭐 부엌에 연결되겠죠. 그러면 그 부엌 그 키친에서 로봇에다가 그 음식만 딱 올려주는 사람만 있어요. 그럼 그 로봇이 나한테 띡띡띡띡 와서 음식 줍니다. 그리고 팁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이제 이런 시대가 점점점 도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팁 문화에 대한 그 얘기는 뭐 이게 좋다 나쁘다 긍정적인 부정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팁 문화에 대한 여하튼 얘기는 앞으로 조금 더 많아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인공지능 분야 인재 확보 경쟁이 격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챗 GPT 개발사 이 오픈 AI가 새로 입사하는 신입사원들에게도 입사 첫날부터 주식을 주기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오픈 AI는 스탁 옵션을 행사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의무 재직 기간, 그러니까 스탁 옵션이라는 것은 내가 주식을 그냥 주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주식을 그냥 준다라는 것은 바로 받는 거고, 스탁 옵션은 내가 뭐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그때 그 약속된 그때에 가서 내가 주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는 겁니다. 그런 스탁 옵션을 전에는 18개월로 했다가 최근에는 12개월로 했다가 또 얼마 전에는 6개월로 점점 낮췄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을 근무해야 주고 12개월 근무해야 주고 18개월 근무해야 되고 뭐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지난 주말에 싹 다 없애버리고 입사 첫날부터 그 스탁 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주식을 그냥 바로 주는 걸로 그렇게 버렸습니다. 바꿨습니다. 정책을 바꿨습니다. 오픈 AI의 이 같은 그 결정은 거대 기술 기업 간의 AI 확보 경쟁이 AI 인재 확보 경쟁이 얼마나 지금 치열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겁니다. 오픈 AI라는 더더욱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오픈 AI가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챗 GPT로 유명한 회사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아직은 뚜렷한 수익 구도가 없습니다. 카톡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 카톡이 십몇 년 전에 처음 나왔을 때, 와, 우리 너무 편안했잖아요. 그래서 매일 카톡을 쓰면서도 가끔 우리끼리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야, 카톡 이 회사는 뭘로 먹고 살지? 이렇게, 전 세계 한국인들은 다 쓰는데 딱히 수익 구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은 엄청나게 큰 수익을 올리는 대기업이 됐죠. 뭐 그 여러 가지 부수입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금융도 하고요. 뭐 카톡페이 뭐 부수익이 굉장히 많은 엄청나게 돈을 잘 버는 지금 회사가 됐습니다. 지금 똑같아요. 오픈 AI도 지금은 딱히 수입이 없습니다. 뭐 20불짜리 뭐 프리미엄 뭐 이용할 수 있는 뭐 그런 건데 뭐 그런 거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냥 무료 버전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수익은 지금 딱히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좋은 인재를 데려오기 위해서 고액 연봉을 주기 위해서는 부담이 되는 거죠, 오픈 AI는. 그래서 자, 연봉은 우리가 요만큼밖에 못 주지만 오픈 AI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후에 엄청난 주가가 뛸 거니까 주식 줄게. 주식 받고 연봉 요만큼 받고 와. 이러면서 주식을 미끼로 지금 고급 인재를 대거 데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픈 AI가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지 챗 GPT를 그래도 자주 사용하는 저로서도 아주 좀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는 중국이요.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출산의 개인 부담을, 그러니까 임산부들이 출산하는 데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나라가 대주기로 했습니다. 이게 중국 얘기예요. 뭐 인구 뭐 몇백만 안 돼가지고 걱정하는 그런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20억 인구 중국 얘기입니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중국 당국이 최근 전국 의료 회의를 열고 임산부의 분만 시 개인 부담금을 완전히 없애버릴 것이다 라는 방침을 내놨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요, 이 지린성을 비롯해 동부, 장수성, 산둥성 등 7개 성이 정책 범위 내에서 입원 분만 의료 비용을 그 성 차원에서 전액 다 100%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임산부가 아이 낳는데 돈 1원도 안 들어가게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 7개 성이. 그런데 중국 정부가, 중앙정부가 이를 7개 성뿐만이 아니라 우리 온 나라 전부 다 해서 중국 전국으로 이걸 확대시켰습니다. 중국인들이라면 어느 지역에서든 아이를 낳을 때 돈이 1원도 안 들어가게 만들어주겠다 이겁니다. 중국 의료보장국 국장은요, 임산부가 병원에 입원하는 순간부터 아이를 안고 퇴원할 때까지 의료보험 리스트에 있는 모든 입원 분만 비용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을 제로로 만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와, 중국이 뭐 정말 뭐 이렇게 뭐 돈이 많다라는 것도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니 인구를 왜 이렇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자, 중국에서는 경제 둔화 속에 높은 양육비, 높은 교육비 부담과 청년 취업난 등등으로 인해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추세가 지금 강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연간 출생아 수는 지난 2022년부터 계속 줄어서 3년 연속 1,000만 명을 밑돌아서 전체 인구 역시 3년간 감소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그 엄청난 그 20억 대국, 인구 대국이라는 걸 감안해 봤을 때 신생아가 1,000만 명이 안 된다라는 것은 중국으로 봤을 때는 좀 굉장히 낮은 거죠. 치명적인 거죠. 인구가 너무 많아서 골치일 것 같은 중국이 출산 장려 정책을 편다라는 게 얼핏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그게 중국의 현 상황입니다. 중국이 인구 대국인 것만은 뭐 맞긴 합니다만은 얼마나 많으냐, 지금 얼마나 많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중국 정부로서는 고민거리고 불안한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결국 중국 정부는 임산부들의 그 분만 비용 전액을 정부가 대주기로 했다라는 그 파격적인 정책까지 내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참 격세지감이죠. 그런 생각해보면 중국이 인구가 너무 많아서 막 고민이었던 것도 뭐 진짜 20, 30년 전에는 우리가 그걸 다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뭐 인구 때문에 고민을 한다? 줄어들어서 격세지감입니다. 예. 자, 오늘은 인구 대국 중국의 출산 장려 정책 소식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글쎄, 중국 인구가 얼마나 더 많아야 그들은 만족할까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중국의 인구와 관련해서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양과 질, 질과 양. 이 두 가지도 같이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아주 특별한, 아주 즐거운, 아주 기분이 좋은, 아주 편안한, 아주 행복한, 아주 추억의 남을. 같은 코스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213-388-4000